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프랑스의 화가 라울 디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왜 라울 디피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2023년 5월에 프랑스의 화가 라울 디피의 전시가 서울에서 두 곳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전시는 5월 2일에 이미 오픈을 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라울 디피 색채의 선율이라는 전시가 열리고요. 두 번째 전시는 이제 내일 5월 17일부터 더현대 서울에서 열립니다. 자, 이번에는 디피의 사파입니다. 라울 디피는 실제 기욤 아폴리네르의 책에 들어가는 사파를 파나로 제작을 합니다. 이 파나가 예술의 전당에 와 있어요. 실제 관람객들이 이 목파나를 직접 디피처럼 찍어볼 수 있게 전시장 한편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획 전시는 관객이 좀 체험해볼 수도 있고 디피가 당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작업을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가 자료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이번 전시에는 그런 과정들이 참 잘 녹여져 있습니다. 디피는 1909년 폴 푸아레와의 저녁 식사에서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를 만납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1년까지 기욤 아폴리네르가 쓴 동물 우화집 오르페우스의 행진의 사파를 목파나로 그리는 혁신적인 시도를 합니다. 재밌는 건 디피가 이때 이 사파를 위해 목파나를 제작했지만 결국 이때 만든 이 목파는 훗날 디피의 직물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목파나를 보고 당시 유명했던 패션 디자이너인 폴 푸아레는 디피에게 이 목파나의 모티브를 직물로 바꿔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디피는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열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을 또 직물 디자인으로 옮겨서 다양한 모티브로 활용을 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 디피는 프랑스의 문학계에 진출하고 파리의 문학서클에 가입해 파리의 밤지의 회원들과 교류하고요. 1918년 장 콕토의 요청에 따라 지붕이의 황소의 무대 장식도 진행을 하고 말라르메의 마드리갈 사파, 1920년 발표되지 않은 사상들을 위한 데생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디피 역시 문학적인 해석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디피의 친구들 중에 제가 브라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폴 푸아레라는 디자이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폴 푸아레를 만나면서 디피는 이미 100년 전에 패션계와 콜라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명품 브랜드,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 즉 협업을 하잖아요. 루이비통과 쿠사마요이, 또 루이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 디올의 다양한 레이디 디올백 등 즉 아티스트들이 많은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 것이 지금은 평범한 일이지만 무려 100년 전에 라울 디피는 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게 폴 푸아레라는 디자이너입니다. 그 당시 화가들이 폴 푸아레를 그린 초상화가 있어서 제가 그 초상화와 함께 폴 푸아레와 디피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피가 패션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1911년 결혼하던 해 프랑스의 디자이너 폴 푸아레를 만나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폴 푸아레는 패션계의 피카소라는 별명처럼 행보마다 통념을 깨우는 혁신을 일굽니다. 1906년도 폴 푸아레는 전통적인 S라인이 강조된 코르셋이 필요 없는 드레스를 만드는데요. 이는 여성들의 몸을 조이는 코르셋으로부터의 첫 해방이었습니다. 푸아레가 만든 드레스는 허리를 조이지 않고 느슨하게 떨어지는 양식인 직선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보이시한 스타일로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푸아레는 늘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고 디피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었고 디피의 많은 작품들이 푸아레의 직물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에 연결이 되게 된 거죠. 이 코트와 드레스를 보면 모두 디피의 패턴 디자인으로 푸아레가 만든 의상입니다. 푸아레의 직선적인 실루엣의 옷과 디피의 평면적이고 넓은 꽃무늬가 상당히 조화롭죠. 당시 디피는 이국적인 식물에서 영감을 찾았고 열대꽃과 동물들을 패턴에 활용합니다. 디피는 폴 푸아레뿐만이 아니라 리옹의 실크 회사인 비앙치니 페리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하는데요. 당시 이 페리 회사는 여성 의류와 가구에 쓰이는 고급 직물 디자인을 제작하고 유통했던 회사였습니다. 디피는 이 회사의 의뢰로 1912년부터 1930년까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테마들을 직물 패턴으로 그립니다. 디피가 그렸던 패턴은 1000개가 넘는데요. 당시 이 회사 역시 디피와의 20년 동안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때 만든 이 디피의 패턴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나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4년 패션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메종 마틴 마르젤라 컬렉션의 스프링 썸머쇼에 디피의 이 바이올린 패턴으로 만든 신상 의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에도 DP의 패턴은 상당히 혁신적이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컨템포러리하면서 세련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지금 한국에 있는 예술의 전당 전시에 있는 DP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를 소개합니다. 저 역시 이 작품을 상당히 좋아해서 오랜 시간 제 컴퓨터 배경화면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입은 옷도 일부러 이 DP의 작품에 어울리게 좀 입어봤습니다. DP의 부인 에밀리 앤느는 DP와 1909년도에 만나는데요. 11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당시 이 DP의 부인은 DP 만나기 전에 패션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DP와 좀 통하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 DP는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에밀리 앤느를 만나 동거하는 시기 폴 푸아레도 만나서 회화뿐 아니라 패션과 직물계로 자신의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과 동시에 DP는 이 텍스타일 분야에 뛰어들어서 장식 미술을 활발히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이 작품은 에밀리 앤 DP의 초상화 중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작품인데요. 지금 에밀리 앤이 입고 있는 옷도 DP가 당시에 많이 디자인했던 그런 패턴의 직물 원피스입니다. 또 테이블보도 상당히 재밌는데 테이블보 역시 아라베스크 문양과 오리엔탈리즘 분위기가 나죠. 거기에 자세히 보면 DP의 사인이 또 있습니다. DP의 부인 역시 몸을 꽉 조이는 옷에서 벗어나 당시에 좀 유행했던 실루엣에 제한이 없는 좀 넉넉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죠. 이 라울 DP와 에밀리 앤은 1930년대 말까지 함께 살다가 별거를 했고요. 하지만 별거 후에도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건강 걱정도 하고 꾸준히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밀리 앤은 DP가 죽은 후에 9년을 더 살다가 1962년 고향인 니스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에밀리 앤은 DP의 작품들을 미술관에 기증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DP를 기억하는 데 힘씁니다. 제가 에밀리 앤을 그린 초상화를 좀 더 많이 찾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들의 부인의 초상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화가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하지만 다투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화가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에밀리 앤의 초상화를 좀 더 보여드릴 테니 전시에 온 작품과 전시에 오지 않은 또 다른 에밀리 앤의 초상화도 함께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DP가 에밀리 앤과 헤어지고 만난 베르트의 초상화를 소개할 텐데요. 이번 서울 전시에 베르트의 초상화가 2점 왔습니다. 전시장에서 직접 보면 훨씬 색상이 선명한데요.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DP는 에밀리 앤과 별거 후에 1940년대부터 베르트와 함께 합니다. 베르트는 DP의 간호사이기도 했지만 말년까지 동반자였습니다. 37년 정도부터 DP가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보스턴의 유대인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당시 그곳에서 혁신적인 치료를 좀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 민트색의 배경의 작품은 1950년 보스턴에서 그린 베르트의 모습입니다. DP 특유의 중후하게 덧칠을 하지 않아도 대상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은 DP의 타피스트리와 가구 디자인입니다. DP를 공부하다 보면 DP가 타피스트리와 가구까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런던에서 중요한 전시를 하고 있는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제가 태어나던 해 1983년에 DP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의자가 전시됐었다고 해요. 실제 2007년 크리스티 옥션에서 이 의자들은 추정가 2, 3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은 62,200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수수료는 제외하고요. 당시 이 의자는 타피스트리로 수놓아져 있었는데 이 작품들은 1935년 컬렉터이자 프랑스의 기업인이자 전통적인 타피스트리를 보다 현대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업을 했던 쿠톨리가 DP에게 의뢰한 작품입니다. 알제리 출신이었던 쿠톨리는 알제리에 있는 본인의 작업장에서 많은 여성 공예인들과 타피스트리를 제작하고 이것을 프랑스의 오티쿠트에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쿠톨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술이나 아방가르드한 미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당시에 활동했던 레제나 피카소, DP 같은 화가들에게 그들의 회화를 타피스트리로 제작하라고 의뢰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 그 결과 DP 역시 쿠톨리의 지지와 지원으로 이런 가구를 만들게 된 거죠. 훗날 미국의
반스 파운데이션으로 상당히 유명한 반스 박사가 쿠톨리의 큰 고객이자 후원자이기도 했는데요. 세계대전 중에 쿠톨리가 갈 곳이 없자 반스 박사의 도움으로 쿠톨리는 미국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실제 이 반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우리의 미술사에서 이 타피스트리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당시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과 협업했던 이 쿠톨리의 업적을 다시 기르기 위해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뒤피의 동생 중에 화가가 또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장 뒤피인데요.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잘 모를 때는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예전에 강의 준비하다가 라울 디피랑 장 디피 작품이 좀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라울 디피의 작품입니다 하고 올려놓고 장 디피의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라울 디피가 좀 더 리드미컬하고요, 장 디피 같은 경우에 밀도가 좀 높고 붓의 움직임이 좀 규칙적입니다. 동생 장 디피는 라울 디피와 함께 1937년 벽화 정기요정에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만약 라울 디피의 동생이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형 라울 디피 아래에서 좀 의식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 디피 역시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 화가로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라울 디피는 정말 많은 일을 했죠. 하지만 90년 전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도 라울 디피가 그립니다. 바로 벽화 전기요정인데요. 1930년대는 디피가 대형 벽화 장식에 전념한 기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파리 전력 공급 회사에서 1937년 세계 박람회에 전시할 대형 벽화를 의뢰한 것인데요. 길이는 총 60m, 높이는 10m인 작품입니다. 뒤피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2m, 1m 20cm 패널을 250개를 연결을 합니다. 이 작품을 그리는 동안 페인트는 500kg 넘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작품은 뒤피의 장점인 투명성이 잘 보이는데요. 뒤피는 당시에 이 투명성과 풍부함을 위해 루브르 연구소 책임자와 함께 공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전력공사의 내벽 장식을 위해 만들었고, 동생이었던 화가 장 디피와 조수 안드레아 로버트가 유리판에 사진을 찍은 후 빗으로 투사해서 마치 프로젝터 슬라이드 활용을 하는 환등기로 벽에 스케치를 투사시켜서 완성을 한 거죠. 내용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고대부터 출발해 현대 세계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보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사람들과 미래의 사람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작품 중심에 올림포스의 신, 그리고 전기를 상징하는 번개를 통해 부의 분배를 관장을 하고, 발전소 위에 헤르메스와 이리스를 보내 세계의 다양한 수도를 밝힙니다. 즉, 이 전기 덕분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산업과 여가 활동을 훌륭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벽화인데요. 이 안에는 110명의 과학자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퀴리 부인이라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와트, 에디슨, 벨과 같은 수많은 과학자들을 어떻게 그렸냐? 아틀리에에 배우를 데리고 와서 자세를 취하게 하고 누드 대생 먼저 하고 그 위에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던 뒤피의 대작인데요. 이번 서울 전시에서는 이 뒤피의 전기요정의 판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피는 이 엄청난 작업량 때문에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 이 전기요정은 파리시에 기증이 됐고, 지금 현재는 파리 시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뒤피는 평생을 회화뿐 아니라 타피스트리, 도예, 사파, 공공미술, 장식미술, 패션 분야까지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던 화가입니다. 결국 1952년 뒤피는 베니스 비엔날레 회화 부분 그랑프리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 삶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뒤피의 작품이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저는 뒤피가 분야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난 분야를 개척한 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중요한 시기, 뒤피의 이런 융통성과 독창성, 문제 해결 능력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예술가의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디피의 그림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그림이 행복하고 낙천적이고 경쾌해서인 것도 있지만 바로 디피가 가진 어떠한 분야든 도전하고 그 분야에 가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개성 있게 넘나들며 활동했던 이 모습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미국의 작가이자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의 컬렉터였던 거트루드 스타인은 디피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피는 즐거움 그 자체이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라울 디피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디피의 전시를 방문을 해서 디피의 작품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들 역시 한 화가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느낄 것 같고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수많은 장르를 섭렵했던 융통성 있고 통합적인 아티스트 라울 디피와 올 여름에는 꼭 친해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